자, 이제 6장 5절하고 6절 부분, 도시화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용상으로도 이게 전반부 인구 문제하고 후반부 도시화 문제는 완전히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별도의 장이라 생각해도 여러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일단 도시화율이라는 어떤 용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합시다. 도시화율이라는 건데 크게 어려운 의미는 없죠. 전체 인구분의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 거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퍼센트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한 국가나 한 어떤 전체 지역의 인구 중에서 도시 중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도시에 집중해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자, 먼저 이걸 물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제 현장 수업이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서 도시에서 온 사람 그러면 이제 손을 다 들진 않는데, 시골에서 온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한 50명 중에 1명, 2명, 많을 때 한 3명, 5명 이내에 보통 들어요. 실제로 그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90%를 넘은 지가 오래예요. 물론 지표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애매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 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도시에 붙어 있어서 그렇잖아요. 도시에 살지 않고 시골에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권을 보면 조금만 가다 보면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전기 들어오고 수도 들어오고 도시랑 상관없는, 도시랑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지역에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의 도시화율은 진짜 거의 100%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형식상으로도 이게 벌써 한 10년 전 통계지만 10년 전에 92.5%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한반도 전체가 도시라고 봐도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서 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통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략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한 60%가 넘어가고 있다. 선진국은 대부분 8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도시라는 걸 우리가 그러면 생태학에서 왜 다루고 있느냐? 도시라는 것들은 말하자면 사람들의 생태계라는 거예요. 생태계의 분포 패턴이요. 영어로는 evenly distributed. 그건 뭐냐면 고르게 분포한다는 거거든요. 생태계도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태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생태계에도 핫스팟이 있다라고 그랬죠. 육상에 하나, 해저에 하나 있다라고 그랬죠. 육상에서는 트로피칼 레인포레스트, 열대우림이고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서도 코럴 리프, 산호초성. 이 두 가지가 전체 해상, 수상과 육상 생태계의 한 50에서 한 60% 정도의 종을 갖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들이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봤을 때는 불과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도 특정 지역에 집중해 있는 형태로 살고 있어요. 근데도요, 공교롭게 사람의 생태계 같은 경우도 그랑 동일하죠. 자, 도시의 면적은 전체 지구상의 어떤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 3%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60% 이상이 거기에 몰려 살고 있다. 결국 집중되어 있는 분포라는 것들은 자연의 생태계나 사람의 생태계나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가 발생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현상은 그게 어떤 특별하거나 아니면은 특이한 현상인 것은 아니에요. 생태적으로 봤을 때 집중의 이익을 노린 쪽으로 생태종들은 이제 나아가기 마련이고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게 자연스럽게 도시를 형성해 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무조건 어떤 인공적인 세계고 사람들만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생활 방식이다라고까지 생각할 것은 적어도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생태계는 완전히 인공적인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특별하게는 이제 high level of resource use, 자원에 대한 지나친 사용, 또 뭡니까? 또 폐기물들. 물질은 보존되기 때문에 폐기물은 늘 나오기 마련이에요. 오염물질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가난. 뭔가 좀 계열이 다른 것 같죠?
오염 얘기하고 가난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환경과 인간 배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1, 2, 3장에서 배운 게 뭐예요? 결국은 가난이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렇죠? 가난의 한편에는 뭡니까? 뭐가 있어요? 애플루엔자가 있었죠. 과다한 자원 사용이 있었죠. 그 반면에는 빈곤이 있었죠. 두 개가 조합해서 지나친 에너지 사용 또는 뭐 폐기물, 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버티는 사회적인 문제고 뭐 오염은 그냥 자연적인 문제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는 동일한 그리고 한꺼번에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버티라는 것들이 역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그리고 특별히 가난의 문제가 크죠. 뒤에 한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거지나 노숙자가 어디 저 논밭 한가운데 있는 거 본 적 없죠. 시골에 가서 있는 거 본 적 없죠. 대부분의 어떤 빈곤, 최악의 빈곤자들이 도시에 보통 몰려있는 그런 현상을 하고 있어요. 역시 가난도 이제 도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도시화가 되어가는 어떤 형태들, 그 형태들의 문제를 좀 볼 텐데, 자, 얼번 트렌드, 도시화의 어떤 경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 일단은 빠르게 나타났다. 자, 도시화 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8세기, 19세기 런던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화가 있었죠. 사실은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산업이란 알맹이를 토대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됐죠. 농촌에는 딱히 일도 없고 돈도 안 벌리는데 야, 도시에 산업화가 일어나고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단다. 월급을 많이 준단다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면서 도시가 그전에도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는 어떤 고미래 도시는 산업화 이후에 나타나게 됐다. 그 뒤에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한말까지 한양만 하더라도 인구가 20만밖에 안 됐죠. 지금은 얼마예요? 물론 1000만에서 조금 빠졌지만 980만, 90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자, 그런데 도시가 커가는 현상이 보면은 머시루밍의 형상을 띠고 있다. 얼번 스프롤이라고 그러면 도시 팽창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 팽창이란 말은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 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팽창한 것들, 과다하게 성장해서 버거운 것들, 그런 것들에 보통 스프롤이란 말을 씁니다. 정상적인 어떤 발전이면 그로우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머시루밍 하면 이건 뭐냐면 버섯, 균, 곰팡이류들이 뭐냐면 가만 놔두면 벽에 쫙 번져나가잖아요. 어떤 한 점에만 버벅 생기는 게 아니라 옅게 쫙 번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코어가 생긴 다음에 가만 놔두면 벽 전체로 쫙 번져나가죠. 자, 그런 것처럼 도시화가 굉장히 듬성듬성하게 전체 지역을 다 먹어가는 현상들, 그런 것들을 이제 머시루밍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번 스프롤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부정적이냐? 도시가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주변 지역을 다 갉아먹음으로써 자연자원이 감소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용지가 사라지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번 스프롤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시화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도 79%가 넘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영토가 방대하기 때문에 진짜로 시골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뭐 KTX 안 들어오는 데 없고 버스 안 다니는 데 없고 시골 가면 요새는 그리고 집들이 다 비어있는 데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미 전 국토가 도시화가 되었다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도시화율이 높은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긴 50%라고 나왔지만 뭐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도 60%가 넘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전 세계 도시화율의 산업화 이후 나타났던 도시화 경향의 어떤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지금 보면요, 예전에는 여러분 그 대도시를 일컫는 용어들이 계속 변해왔어요. 뭐냐면 한 인구 한 100만, 1밀리언이죠. 100만 정도 되는 도시를 우리가 메트로라고 그랬어요. 메트로폴리스라고 그랬어요. 메트로폴리스. 메트로라고 그러면 영어가 아니라 히라버어에서 나온 것들인데 mother, 엄마란 얘기예요. 모도시란 얘기죠. 모도시. 자, 100만만 해도 한때는 모도시에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글이 어떻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500만짜리 도시가 이제 등장하네. 그러니까 이건 메갈로폴리스라고. R인가 L인가? L인 것 같죠?
모르겠다. 메갈로. L인 것 같아. 메갈로폴리스. 폴리스 하면은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메가 하면 뭐 크다, 엄청나다 이런 얘기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이게 1000만 가고 지금 결국은 뭐냐 1000만도 뛰어넘어서 2000만급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2000만. 보세요. 지금 보면은 도쿄도 같은 경우는 뭐 도쿄는 도 전체를 한 거지만 거기도 한 2, 3천만. 중국 같은 경우 베이징 2천만대. 물론 베이징 시만이 아니라 베이징 주변에 붙어 있는 여러 이제 시가지들 합쳐서 한 거예요. 상하이도 한 2천만 넘어가거든요. 2, 3천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뉴욕하고 주변에 있는 도시들 합하면 2천만.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가 한 또 2천만, 3천만. 멕시코 시티가 2천만. 그러니까 세계의 대도시권들이 이미 1000만을 넘어서 2000만급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2000만짜리 도시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보통 뭐 딱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하이퍼시티스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하이퍼시티스. 하이퍼 엄청난 뭐 하여튼 도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뭡니까?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붙이는 용어가 계속 새롭게 필요할 정도로 도시가 계속적으로 커가고 있다. 커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는 한 도시가 있어요. 다른 도시가 있어. 자꾸 성장해. 성장하다 보면 두 개가 이렇게 붙어가 버립니다. 붙어가지고 하나의 도시띠를 이룹니다. 이런 것들은 영어로 코널베이션이라고 그래요. 코널베이션. 두 개의 도시가 붙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연담화라고 합니다. 연담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커너베이션이 일어나면 드디어 이런 것들은 한 하이퍼시티의 규모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두 도시 권역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고속 교통망이 연결되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생활권의 도시로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꼭 하나의 도시가 성장한다기보다는 커가다 보니까 두 개, 세 개, 여러 개의 도시가 한 생활권이 되면서 도시가 이제 더욱더 커가고 있다. 자, 여기가 끝일까, 여기가? 아니에요. 많은 도시학자들,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결국 이렇게 가다가 WC가 될 거다. WC. WC 하면 어디서 여러분 많이 봅니까? 가끔 화장실 앞에 붙어 있는 팻말이죠. 그게 아니고 월드시티를 얘기하는 거 월드시티. 결국은 뭐 전 세계에 있는 대도시들이 하나의 반나절 생활권으로 엮이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많이 퍼지는 것도 뭐예요? 세계가 긴밀한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중국에 있던 사람이 오후에 뉴욕에 가 있는 게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테슬라나 이런 데서 지하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게 되는 진공 고속철도,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날려버리는 고속철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가는 게 2시간 걸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대구 거리가 서울 태평양 거리가 될 수도 있더라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진짜 점심때 뉴욕에서 만나서 피자나 먹지 뭐 이게 가능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뭐냐? 이제 도시의 규모가 의미가 없고 전 세계가 하나의 도시권이 되는 시기까지도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죠. 이만큼 도시화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 계속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는 부분이고 결국은 전 세계가 하나의 촘촘한 네트워크에 엮이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반론도 많아요. 특별히 이번에 어떤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가 그동안 있었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왜냐, 글로벌 네트워크를 해봤더니만 좋은 게 많은 줄 알았는데 좋은 게 조금 있기는. 근데 보니까 망할 때는 같이 망하더라는 거야. 아니 솔직히 포항, 경북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글로벌리즘의 덕을 보면 얼마나 받겠어요. 뭐 외국인들이 와서 막 달러 뿌리고 갔나? 아니지. 그냥 스타벅스 같은 뭐 이런 것도 상표가 들어와서 뭐 조금 더 이렇게 좋은 품질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꼭 지역으로 봤을 때는, 지방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리즘에 꼭 뭐 덕을 봤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리만 브러더스가 망하니까 왜 그 폐해가 경북의 깡총까지 오냔 말이야. 왜 경북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되냔 말이지. 또 그리고 중국에서 누가 박쥐를 먹고 난리 쳤다라고 하는데 그 바이러스가 왜 대구 경북에 와서 많은 사상자를 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죠.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두 얼굴을 갖고 있다. 글로벌리즘으로 잘 나가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무한한 기회가 돼요.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달러를 막 뿌리고 가. 그렇겠죠.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는 도시들이 바로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런 도시들은 금융위기가 오고 또 바이러스 사태가 와도 또 좀 견디다 보면 또 다시 일어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활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떨어져 있는 도시들은 어떻게 돼요? 딱히 덕도 못 보는데요. 글로벌리즘, 글로벌 네트워크 때문에. 근데 글로벌 네트워크에 뭔가 이상이 생길 때, 금융위기라든가, 부동산 폭발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똑같이 피해는 봐. 이게 뭐냐는 거야. 자, 그런 움직임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리즘에 대한 어떤 반대하는 어떤 의견들도 지금 급속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계적으로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하는 이런 흐름들이 다소 한동안 좀 방해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결국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되어가는 이런 거대한 미래적인 흐름 자체는 아마 뭐 좀 지척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달려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위험과 또 기회도 있지만 많은 위험도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세계화의 상황입니다. 넘어갑시다. 인구 분포 변화에 대한, 그리고 도시 인구, 도시화율에 대한 전 세계, 그 다음에 디벨로핑 컨트리, 디벨롭트 컨트리들, 선진국들은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돼 갔어요. 근데 디벨로핑 컨트리들에서 도시 쪽으로 급속히 지금도 사람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뭐냐면 도시에서, 특별히 인도 같은 데가 그래요. 도시에서 IT라든가 여러 산업들이 일어나니까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도시로 쫙 몰리고 있어요. 그런 기회 요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냐? 또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또 굉장히 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수도 얼버니제이션. P는 잘 발음이 안 돼요. 수도라고 있습니다. 수도라고 그러면 이거는 가짜의, 허위의, 알맹이 없는 이런 뜻이 돼요. 알맹이 없는 도시화라는 게 뭘까? 자, 정상적인 도시화는 뭐냐면 사람들이 도시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몰리면은 그건 이제 정상적인 도시화예요. 근데 수도가 붙었으니까 뭡니까? 기회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도시로 몰린다? 그래서 가도시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뭐냐? 도시에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인 개발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도시로 막 오는 거예요. 농촌에 할 일도 없고 농촌에 사람도 많은데 딱히 일도 없고 하니까 도시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가장 빈곤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주변에서 이렇게 천막 짓고 살고 빈민촌을 이루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뭐 대표적으로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도시가 뭐 100만, 200만, 300만, 1000만, 2000만 막 커가는데 그런 것들은 선진국 도시와 같은 도시 자체의 성장은 아니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도시화 현상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면에는 어떤 그런 가도시화 현상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미국의 도시화 불과 200년 내에 5%에서 79%까지 올라갔네. 굉장한 어떤 큰 성장이죠. 그리고 이것이 거꾸로 가지는 않겠죠. 자, 미국의 어떤 상황들이 나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연담화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동해안과 서해안에선 거대한 두 개의 도시가 붙으면서 고속교통망으로 연결되면서 이런 어떤 띠 모양이 되는, 이런 띠 모양이 되고 있죠. 이렇게 띠 모양. 이래서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 뭐 로스앤젤레스랑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도 뭐 산앤젤레스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의 연담화된 도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분당 사는데 뭐 그거 사는 거나 분당 뭐 과천 일산 사는데 사실 서울 사는 거나 큰 다름 없죠. 직장 뭐 서울에 있고 지하철 타고 나가서 서울 친구 만나기도 하고 서울 친구가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도 행정구역상의 구분이긴 하지만 도시 생활권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거대한 2천만짜리 생활권이에요. 경기도 1200만, 서울 990만. 그렇죠. 이런 것들이 현대 도시의 이제 상황들이다. 자, 그럼 그렇게 도시가 거대하게 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 도시가 처음 발생하고 도시가 근본적으로 성장하게 된 원인은 이제 산업이었고 산업이 가져온 고용의 기회였죠. 근데 그 뒤에 도시가 지나치게 팽창하는 스프롤의 원인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 일단 도시에 번영이 있고, 이 번영. 돈이 많이 몰리더라는 거야. 예전처럼 농촌에서 이렇게 뭐 목초 기르고 살아가지고 살 수 있는 경제 수준은 한계가 있는 반면 도시에는 굉장히 많은 번영의 기회가 있더란 얘기예요. 또 그리고 뭐 주로 땅값이 싼 나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시가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살면 여기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도시로 오는 사람들 어떻게 돼? 도시 안에 들어가 살려니까 이거 뭐 원룸 하나도 구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산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뭐 천막집 하나 짓고 살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그게 다 도시가 돼. 또 도시가 돼. 그러니까 초기의 문제지만 어쨌든 너무 싼 토지 가격이라든가 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자, 우리나라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상황,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죠. 그때가 또 뭐랑 겹치냐면 미국의 포드 자동차 그룹이 또 굉장히 번영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목표를 내세웠냐면 모든 미국인들이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가지게 하자. 지금 생각해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지만 그때는 그 엄청난 선언이었어요. 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극히 특권층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을 했죠. 근데 실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드 그룹이나 자동차 산업에서 도로를 정부가 깔아줘야지 차도 팔리는 거야. 암만 차를 싸고 튼튼하게 만들면 뭐합니까? 도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동차 산업이 정부에다 로비를 하는 거예요. 도시 외곽에 신도시도 만들고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좀 팍팍 뚫어주셔. 좀 잘 좀 봐주셔. 그래? 좀 개발하는 좀 도움 좀 줘, 그럼. 이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상부상조 하다 보니까 자동차는 많이 생기고 자동차를 위한 도로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가 성장하니까 자동차 산업이 발전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거꾸로의 측면이 오히려 또 강하다는 설이 만만찮아요. 자동차 산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도시가 더 커지는 거야. 이것도 맞죠.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교외 지역 이런 데 따로 살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도시화를 보면은 자, 교외 개발, 서버브라고 그래요. 서브 얼번 에리아. 그러니까 도시의 부차적인 곳이라는 얘기인데 자, 도시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외곽에 주로 이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로 자동차 때문에 가능했죠. 자동차도 있고 정부가 도로도 놔준다네. 그러면 뭐 지저분하게 요런데 뭐 살 게 아니라 외곽에 가서 우리 좀 잘 사는 사람끼리 쾌적하게 삽시다. 앞마당에 수영장도 하나 만들고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발전 때문에 나타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 어떤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죠.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뿐 아니라 기름값이 또 싸야 돼. 뭐 미국 같은 경우 특별히 요새는 또 기름값이 너무나 싸죠. 우리나라보다도 기본적으로 아마 절반밖에 안 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름값 싼 거. 그리고 푸어 얼번 플래닝. 그러니까 그 당시 도시계획이란 개념이 조금 희박하다 보니까 계획을 잘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 도시에서 그 외곽에다가 이렇게 풀장도 놓고 널찍하게 살면 좋대. 뭐 그런데 시내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 여기서 막히고 가는 거나 뻥 뚫어진 고속도로 들어오는 거나 크게 차이도 없대는데 뭐 이렇게 소문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산층들이 막 나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시로서는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도 또 도시 경계를 확장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수는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 또 막 도로 연결하고 자기들끼리도 또 외곽 순환도로도 만들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도시가 계획을 한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이주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주하고 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시 개발을 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푸어 얼번 플래닝이죠. 잘못된 얼번 플래닝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그 반대되는 개념이 물론 또 있죠.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컴팩트 시티는 컴팩트하게 한마디로 필요한 만큼만 개발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살아가는 방식들. 그래서 자연환경이나 에너지 측면에서는 이렇게 무리를 주지 않는 방식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 컴팩트 개발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얼번 스프롤과 관련돼서 있었던 일이란 얘기예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롤이 있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지금 이제 아까 말한 그 내용에서 다 이제 짐작이 되죠. 당연히 이제 자동차가 너무 이렇게 비대해지는 거야.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보유 대수가. 기름을 많이 쓰고 도로를 갖다 많이 놔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또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갖다가 많이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은 낮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원래는 자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주변 지역 이런 데가 어디가 뭐였겠습니까? 보통 농촌이었고요. 도시에다 이렇게 식량을 공급하는 공급지였단 말이야. 근데 도시가 그런 데를 다 이렇게 먹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 크롭랜드가 부족하죠. 도시 주변에 숲이 없죠.
습지가 사라지죠. 크롭랜드가 사라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도시 근교가 이제 바로 농산물, 축산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저 먼 나라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오는 그런 물자들을 공급받는 게 너무 당연해졌어. 그래서 최근 보면 이제 푸드 마일리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푸드 마일리지. 자, 요거는 한 신문에 기사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여러 농산물들이 있죠. 축산물.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거리를 날아왔어야 했는가. 그걸 갖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보면 엄청난 것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연어 같은 경우는 무려 5113마일. 거기다 1.6을 곱하면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것들도 기본적으로 몇백 마일씩은 다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뿌듯해 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식탁 위에 있는 그런 어떤 농산물, 축산물들이 이게 다 합하면 몇만 마일이 되는구나. 전 세계 각지의 진짜 농산물을 내가 다 먹어볼 수 있구나. 뿌듯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걸 에너지나 환경 차원, 그런 차원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것들이 날라오고 공수되기 위해서 수많은 에너지를 낭비되고 또 그들이 또 날라오는 동안에 쓰여야 하는 또 뭐랄까요, 방부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심상치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나라들의 푸드 마일리지를 비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극동아시아의 두 나라가 단연 거의 톱을 달리고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은 워낙 미식가들이 많으니까 저럴 것 같고, 우리나라는 왜 저렇겠어요? 자, 영국이나 프랑스도 도시화는 굉장히 많이 됐지만 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건 뭐냐면은, 그래도 저 나라들은 비옥한 토양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에서 가까운 그 농장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프랑스가 그렇겠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화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생산되는 작물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수입해오는 실정이에요. 김치 같은 경우도 요새는 다 중국에서 거의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거의 만들어서 온다라고 그러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푸드 마일리지가 제일 높은 나라가 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에서 봐야 된다? 결국 도시화의 그 이면에 있는 그런 현상들로 저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들은, 자, 스프롤이 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엉뚱한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도시가 외곽으로 막 커서 나가다 보니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이너시티. 그러니까 내부 도시라는 건데요. 내부 도시. 도시 한가운데가 뻥 뚫리더란 얘기야. 이코노믹 데트.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도시 한가운데가 죽어버리더란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도시에 암만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외곽으로 나가고, 또 특별히 소비력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심부가 활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활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직장 왔다가 밤이면 자기 동네로 다 가버리니까 도심부에 밤이면 저녁 되면 사람이 없겠죠. 썰렁하겠죠. 갱들이 설치고 막 이런 동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얼번 할로윈이라고 그러는데 도심 공동화 현상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도시의 머시루밍의 전형입니다. 딱 보면 여러분들 이게 보면 누런 사막에 생긴 도시 같은데, 사막에 크게 퍼져나간 도시 같은데 어딜 것 같습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미국의 라스베가스예요. 딱 보면 생긴 형상이 처음에 중심부에 조금 집중하더니만 이내 전체 개발 가능한 토지들을 다 이렇게 먹어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버섯이나 곰팡이들이 이렇게 벽으로 번져나가는 모습하고 비슷하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시루밍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번 스프롤, 도시 팽창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땅들을 너무 이제 지나치게 자연 토지를 갖다가 이제 고갈시킨다는 문제. 또 물을 고갈시키는 문제도 있어요. 첫째는 도시가 생기는 곳들이 이런 습지라고 그랬죠. 습지를 다 없애고 도시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원래도 비가 잘 내리고 물이 풍부한 곳인데 도시를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에 내리는 비와 물들이 바로 하수도로 떠내려가 버려. 자연계가 머금을 물이 없어진다라고 그랬죠. 물 문제가 사실은 사막화가 도시화 때문에 생기는 경향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에너지 문제, 공기오염 문제, 또 지구온난화 문제 등등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떻다? 도심이 공동화된다.
잘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도심이 뻥 뚫려 있더란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얼번 스프롤의 문제다 얘기했고, 조금 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자, 도시화가 되어가는 4개의 이제 단계를 한번 보면서 얼번 스프롤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네 단계를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 도시들에서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의 지금 도시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어떤 건지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단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얼버니제이션의 단계예요. 도시화라는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 영역과는 다르게 점점 이제 도시가 팽창해 나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인구가 집중되게 돼요. 역사상 최초로 이제 고밀의 대도시가 발생하는 현상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많은 사람들이 고밀의 도시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도시 계획이 그 당시에는 후졌어. 그러다 보니까 도시 안에 사는 것들이 버거워 힘들어. 중산층, 고소득층, 돈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외곽으로 개발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버버니제이션이죠. 그렇게 막 성장하던 도시가 외곽으로 자기들만의 딴 살림을 차리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와 회사. 이런 데를 이제 교회 지역이라고 합니다. 교회 지역. 서버번이라고 그래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러해서 발생하는 디얼버니제이션이에요. 디얼버니제이션. 디얼버니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세요. 원래 도심부가 있고 외곽 지역들이 막 이렇게 교회가 생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데다가 도로를 뻥뻥 놔주고 교회 지역 사는 사람들을 전혀 불편 없이 만들어줘요. 그리고 도시 영역 가운데 다 포함시켜버려요. 시정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소비력 많은 사람들이 다 외곽에 나가 살다 보니까 실제로 그들이 살던 도심부는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도심부 때문에 도시가 발생하는 그라운드 제로가 된 게 바로 이 도심부인데, 지금 와서는 거기가 뻥 뚫리고 공동화되고 가보면은 뭐 빈집하고 갱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도시가 돼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도심의 이 귀한 땅덩어리, 제일 접근성이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거긴 비워놓고 사람들 다 외곽에 살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또 직장은 아직 그대로 도심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도심으로 출퇴근하느라고 하루에 몇십 킬로씩 차를 타고 에너지도 날리고 공간 구조도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도시 구조가 D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졌다, 망가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도시 구조가 거의 캐체되고 깨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디얼버니제이션입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계속 두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이른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재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리얼버니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얼버니제이션. 그리고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어버린 도심, 거기에 다시 또 뭔가를 집어넣고 새롭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계획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사람들이 거기 살기는 어려우니까 뭐 청년 창업타운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뭐 도심부에 거주하게 만든다라든가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리얼버니제이션 피리어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시정부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도심부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들을 새롭게 도심부로 채워 넣으려는 계획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 단계에서 당연히 뭐 도심부흥, 도시재생, 뭐 도심재생, 뭐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딱 지금 우리나라 단계가 이 단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번 정부의 역점적인 사업 중에 하나도 처음에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도시재생 사업에 50조를 1년에 10조씩 50조를 풀겠다 해서 지금 웬만한 각 도시마다 도심재생을 위한 뭐 몇백억, 몇천억짜리 사업들이 수도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렇게 진행해 온 게 얼마야 이게? 이게 뭐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200년이 넘는 시기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뭐 최소 6, 70년 정도가 걸렸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갑자기 도심을 알뜰하게 채워넣는 그런 활동들이 5년 만에 가능할까? 그렇진 않죠. 굉장히 긴 호흡으로 넓고 좀 길게 보면서 차근차근 도시를 바꿔나가지 않는 이상 가까운 시일 내에 도심부가 갑자기 또 튼실해져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이런 일들은 쉽지가 않을 거란 생각이에요. 어쨌든 요 네 단계는요, 이거는 도시화가 진전되는 도시라고 그러면은 어디나 다 동등하게 나타나는 희한한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공부할 때는 뭐 이런 단계가 있고 나중에는 도심을 재생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도시지리학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을 배웠는데 크고 나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더란 말이야.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 단계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단계에서 생기는 에너지, 자연환경 상의 난맥상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시계획하고 도시를 또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도시화의 어떤 긍정적이고 이득이 되는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화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것들이 인류에게 반드시 또 필요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지만 그 모든 생태계들이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밀집 지역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흩어져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영토가 있다. 여기 내에 그냥 적당히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띄엄띄엄 뭐 자가 격리하고 살아가면은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생태계든 간에 집중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벗어날수록 띄엄띄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에 몰려 사는 것은 맞아요. 또 몰려 삶으로써 생기는 많은 또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환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루어진 도시가 환경에 불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죠. 자, 그럼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사람들이 사실 서로 간에 접촉이 없이 경제 발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접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접촉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스치고 이런 것뿐 아니라 모든 우연적인 만남들.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보면은 재밌는 드라마가 항상 뭘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녀 주인공이 뭐 집안에서 서로 대대손손 잘 알고 지내가지고 뭐 아들과 딸을 갖다가 연결시켜줘서 둘이 잘 사귀다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 끝났다. 이런 드라마 여러분 본 적 없죠?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뭐 지하철 가다가 이렇게 뭐 발을 밟아가지고 우연히 서로 만난다라든가 뭐 그러면서 서로 간에 성질을 부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도 착한 면이 있고 뭐 알고 보니까 또 재벌 2세고 막 이러면서 이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게 사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바로 도시 생활의 어떻게 보면은 특성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농촌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우연 가운데 접촉을 하면서 계층을 갖다가 넘어서 가지고 교류하는 일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특별히 봉건적인 사회에서는, 계층적인 사회에서는. 근데 도시 사회가 되고 나서는요. 뭐냐면 사람들이 개인으로 설 수가 있어. 계층을 넘어서서요. 개인과 개인으로 우연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것들이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봉건적인 사회랑 도시적인 사회의 만남의 방식의 차이, 이런 것들은 인류 사회의 문명의 진보에 엄청난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단지 드라마의 거리만 될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주는 어떤 효과들이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는 것들, 대기업이 당연히 대도시를 기반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죠. 또 하나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창조력. 자, 이거랑 뭐 두 개가 상통하는 얘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경제 개발 자체가 요새는 창조력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혁신이라는 것들이 고요한 명상으로 저기 폭포 밑에서 수련하면서 농촌에서 이렇게 새들과 벗하면서 논밭을 갖다 손수 기르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 농촌에서 혁신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 희한하게 인류 사회 혁신이라는 것들이요, 복작복작하고 사람들 많고 붐비고 더럽고 지저분하지만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 가운데서 늘 나타나더란 얘기야. 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도시의 매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력, 혁신이라는 것들이 항상 도시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그것도 가장 붐비는 대도시를 위주로 나타나더라. 당연히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게 되면 교육과 고용의 기회는 더욱더 많아집니다. 사실 교육을 제대로 받으려면요, 띄엄띄엄 사람 있는 곳에서는 교육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밀집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학년별로 등급화하고 집단의 어떤 시설을 통해서 좋은 선생을 모셔서 교육하고 온라인 강좌하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것들도 다 뭐냐면 도시화의 산물이다. 당연히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그리고 믿거나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롱거 라이프 스팬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니 과연 그럴까? 자연환경에 살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 더 오래 살고 맑은 물과 맑은 공기 그 속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이제 건강에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류 사회의 또 비밀 중에 하나인데요. 롱거 라이프 스팬. 자, 이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 도시화가 발생하던 시점에 산업화 이후에 도시화가 나타났다고 했죠. 당분간은 도시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이 열악하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산업에서 나타나는 여러 공해 오염들을 다룰 만한 기술들이 전혀 없었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인구학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도시화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위생기술이라는 게 개발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평균 수명이 2배로 빡 뛰어버립니다. 위생기술. 그러고 나니까 도시랑 자연 상태를 비교해 보니까 자연 상태보다도 훨씬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수명이 높더라는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요. 자연에서는 무조건 건강하다란 믿음이에요. 자연 자체는 건강해요. 근데 사람이 자연으로 들어갔을 때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자연 속에서 원시 속에서 사는 부족들, 뭐 의술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병이 없거나 또는 뭐 건강하거나 그런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연 상태로 가면요.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것들이 또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오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평균 수명이 한 7, 8년까지 늘어나죠. 자연 상태로 가면 반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성이 뭐 여러 가지 출산이나 이런 거랑 관련해서 자연 상태에서 버티기가 좀 더 어려운 신체를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롱거 라이프 스팬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서구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한 5년 전에 전국 건강 통계가 나타났었는데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 차원에서라는 얘기예요. 환경 차원에서. 도시화 때문에 환경이 망가진다. 물론 잘못된 도시화는 환경을 망가뜨려요. 근데 우리가 전원적으로 살면은 자연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인데 그것도 큰 오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단순한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자, 밑에 있는 게 전원적인 도시의 모습이에요. 띄엄띄엄 분포하면서 저밀로 흩어져서 사는 것들. 근데 저밀로 흩어져 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자연이 아니죠. 사람들이 침투해 간 것들이죠. 그리고 그 집마다 다 도로도 들어가야 되고 상하수도도 들어가야 돼. 전기도 들어가야 돼. 자연환경으로서 부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사람이 컴팩트한 도시를 만들어서 집중해서 산다? 그럼 자연으로서는 훨씬 더 여유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환경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프래그멘테이션이에요. 여러 개로 조각조각 나 있는 것들이 자연환경을 죽이는 길이라는 거야. 양으로 같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두 개를 쪼개놓는다라고 그러면 자연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해져요. 근데 고밀의 도시를 만들면요. 훨씬 더 연속적인 자연들을 만들 수 있어요. 조각조각 난 자연 말고요. 연속적인 자연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도시가 자연환경에 해롭다? 그렇지 않다. 컴팩트하고 제대로 된 도시는 오히려 자연환경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르신들은 이 프로그램 많이 보고 여러분들은 뭐 관심 없겠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어떤 의미의 잘못된 가치관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 자연 속에 들어가 사는데 이분들이 뭐 진짜로 환경을 위하는 사람들인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은 사는 사람들 전기도 있고 다 도시에서 생기는 물자 갖고 산으로 들어간 것뿐이야. 산 속에 있는 1인 도시일 뿐이에요. 사실은 자연이 아니야 절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자연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단지 하나에 사는 사람들, 10,000명도 될 거예요. 웬만한 큰 단지는. 그런 사람들이 모조리 자연으로 들어가 산다? 산 하나가 통째로 제가 볼 때는 헐벗는 거 순간일 것 같아요. 자, 자연으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연인이 아니라 도시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으로서도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게 안식을 줘야 되고요. 사람의 생태계랑 자연의 생태계를 어느 정도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등산도 너무 자주 가면 안 돼요. 등산도 띄엄띄엄 가야 돼요. 산이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안식년을 줘야 된다는 거야. 일주일에 7번씩 산에 가는 사람들, 산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자연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거야.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들, 실제로는 자연을 해치는 사람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도시가 있어야지만 자연환경도 더욱더 보존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건강지도가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따라서 전국의 지방 시군구별 건강지도를 딱 해놨는데, 이상하게 서울이나 대도시로 갈수록 파란색이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자연적인 지역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시골이고 자연 환경에 너무 가깝다라고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 보통 두 군데를 얘기해요. 보통은 이제 요런 강원도 정선, 영월, 태백 요런 데 있죠. 진짜 뭐 우리 서울 사람들로서는 거의 오지같이 생각하는 곳. 또는 경상북도 북쪽 산골 요런 데. 그렇죠? 그래서 뭐지? 색깔 시꺼먼 색깔이 건강이 더 높은 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생각하고 절대 달라요. 서울에서도 심지어는 강남, 서초 이렇게 도시화, 여의도 도시화가 더 된 도심부가 평균 수명이 더 높고요. 시골로 갈수록 정확하게 시골, 개발이 덜 된 시골로 갈수록 평균 수명이 낮고 비만이나 성인병도 많고 건강이 안 좋아.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아, 그거야 뭐 거기는 병원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병원이 없어. 병원 없어가지고 병원 못 가는 동네는 거의 다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치명적인 질병 걸리면 다 서울의 삼성병원, 서울의 저 아산병원 이런 데 오지 뭐 동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서울까지 오는데 뭐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병원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사람은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랄까? 뭐 연세가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겠나? 아, 그렇죠. 도시에 젊은 사람 많고 지방에는 아무래도 노령화된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어떤 연령 차이에 의한 오류는 다 미리 제거를 한 상태의 통계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비교한, 연령도 평균화시킨 다음에 비교한 통계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차이가 꽤 커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뭐냐면은, 도시는 기본적으로 공해와 오염이 많으니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짧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공해 오염이 서울에만 있고, 강원도 가면은 그 공해 오염이 절대 없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 환경은 사실 대부분 평균적인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그럼 도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건 여러분들 문화적, 사회 문화적으로 오히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촌적, 시골적인 어떤 삶의 패턴하고 도시적인 삶의 패턴이 굉장히 달라요. 그 삶의 패턴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여러분 수준에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도시에 살면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몸 쉐입에 대해서 신경을 훨씬 더 사람들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나의 어떤 자아실현 이런 데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자기를 관리하게 돼요. 여러분 한동대 와서 여름방학 때 이럴 때 남아있고 추리닝 입고 질질 다니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딱히 여러분의 삶의 규모도 없고 누가 보나 그냥 쓰레빠 끌고 다니고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더라는 거예요. 삶의 패턴들이 도시적인 삶의 패턴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일단 많이 움직이게 돼요. 서울 가면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운동이 돼. 근데 농촌이라는 데 있으면요.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 많이 안 움직입니다. 그렇게 운동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먹는 거, 자는 것들도 그렇고 또 그리고 사람들 간의 건강에 대한 정보 또 사람들 간의 서로 만남에서 오는 어떤 긴장관계 또는 뭐 등등등등 그런 도시적인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이 사람들을 좀 더 오래 살게 만들어준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더란 얘기야. 그냥 뭐 의료 환경이나 이런 걸로 차이로 보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선진국 모든 도시들에서 다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더란 얘기야. 정신 건강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육체 건강은 이렇다 치고 정신 건강. 시골이 훨씬 더 정신 건강이 유리할 것 같죠. 아니야, 그것도 반대 결과가 나왔어. 딴 건 몰라도요. 정신병, 뭐 정신분열, 그 다음에 자살률 이런 것들이 역시 또 도시로 갈수록 낮아지고 시골스러운 데로 갈수록 높아지는 자, 물리적 건강, 정신적 건강 두 개가 다 이렇게 그렇게 반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 결과. 자, 그래서 롱거 라이프 스팬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역시 도시화가 될수록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농촌과 도시를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요. 도시화된 곳이 훨씬 더 평균 수명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자, 그런데 이런 것들 버릴 만한 것들이 하나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현대 문명의 핵심이에요. 거기다가 긴 수명까지. 우리가 다 가지고 싶은 것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가지고 싶은 것들 가지는데 이것 때문에 환경에 해를 미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당연한 결론이죠. 좋은 것은 취하고 해로운 것은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근데 도시를 잘 계획하면요. 환경적으로도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팩트 시티 얘기했죠. 자연을 분절시키지 않고 몰려 삶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자연환경을 많이 보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시적인 시스템을 잘 만들면요. 오히려 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원활해져요. 여러분 시골이나 농촌 가면요. 사실 재활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쓰레기를 갖다 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람들이 띄엄띄엄 살기 때문에. 근데 도시의 사람들이 몰려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재활용도 가능하고 쓰레기 수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어떤 도시 문화가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쪽으로 가고 이런 이득은 우리가 강화해 나가면은 훨씬 더 이제 좋은 도시 문명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재활용도 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바이오다이버시티 인크리즈, 그러니까 컴팩트 시티가 됐을 때 얘기해요. 사람들이 컴팩트하게 몰려 살면요. 자연환경도 숨을 쉬는 거예요. 등등.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다. 다만 컴팩트하게 나갈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컴팩트 시티를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도시와의 반대적인 측면들 여러 가지 손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아까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ss developed country,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도시화 문제들 아까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pseudo urbanization, 가도시화 현상. 가도시화 현상을 또 그 도시에서 가면 당연히 이제 슬럼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도시에 실제로 기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도시 외곽에 거대한 슬럼. 슬럼은 이제 빈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쉔티타운, 못 사는 마을. 스퀘터 세틀먼트, 조각조각 난 제대로 된 집이 없는 동네 이런 것들. 기본적인 생활 어떤 서비스가 없어요. 상할 수도 없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 공급도 안 돼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사람들이 자라나고 애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브라질의 모습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20년 전에 벌써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없지 않았어요. 자, 극단적인 부유함과 빈곤함이 극단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계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시의 모습입니다. 자, 계획된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주거들이 실제로 도시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런 모습 한번 보고 싶어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진 마세요. 가진 마는데 서울역에서 여러분 건너편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시아나 항공 빌딩 있죠. 경찰청 건물 있죠. 근데 희한하게 경찰청 건물 바로 뒤로 가면요. 이렇게 불법 건축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불 타다 남은 것 같은 이런 집들이 진짜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뭐냐? 노숙자들이 쪽방을 얻어 사는 쪽방촌이라는 데예요. 서울에서 제일 빈곤한 동네가 어디냐? 서울의 한복판 경찰청 건물 바로 뒤에 있더란 얘기야. 자, 6절은 그리고 이 책에서는 가장 또 핵심적인 것으로 결국 이제 교통을 꼽았네요.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교통 문제를 꼽은 것 같아요. 교통 문제가 도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많은 영향. 그러니까 도시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컴팩트로 가려면요. 무조건 교통 시스템을 잡아야 돼. 좋은 교통 시스템,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그것을 만드는데 컴팩트 시티에 성패가 달려있더란 얘기야. 자, 교회화가 일어나고 얼번 스프롤이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동차에 의존하면서 또는 자동차가 있어야 더 편한 도시가 되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만 하더라도 그래도 대중교통으로 거의 사는 게 너무 편해. 근데 포항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자동차 없으니까 생활이 안 되지.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갈 수도 없지. 자, 그런 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 위주로 하고 차량에 의존하지 않은 효율적인 어떤 도시를 만드는 그것들은 이제 교통체계에 대한 혁신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가용에만 의존하는 그런 도시 구조가 굳어졌을 때 그 도시 사람들의 생태학적 발자국은 줄일 수가 없다. 자, 포항 같은 이런 차량 중심적인 도시에 살면서 나 혼자 많이 애를 쓴다?
그런다고 그 도시의 어떤 전체적 효율이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당장 나만 해도 차가 없으면 학교 밖을 뭐 나가 생활할 수가 없다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구조적인 요인인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요인을 일단 우리가 해결해야지만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실천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컴팩트 시티랑 그 반대되는 디스퍼스드 시티, 흩어져 놓은 도시들, 이런 도시들의 차이. 근데 이런 차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성패가 역시 트랜sit, 교통 시스템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거는 충남 연기군에 우리나라 행정도시라는 데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종시라고 이름을 이미 바꿨는데, 자, 당초 충남 연기군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도시 지역을 갖다가 지정해 준 건 이렇게 큰 면적이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 큰 면적을 이제 행정 수도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도시계획 설계가들한테 공모전을 띄웠어요. 우리나라의 이 도시를 갖다가 가장 훌륭하게 설계해 줄 사람에게 상금을 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 공모전을 건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최종 당선작은 아니었어요. 한 4위권에 해당하는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만큼의 면적에 인구 한 30만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접근을 했냐면, 우리 이 땅 다 안 쓸게. 요것만 쓸게. 강 어귀에 요 동그라운 것만 쓸게. 그리고 여기 30만 다 들어간다. 그리고 절대 불편하지 않다. 뭐 긴 얘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당연히 이제 컴팩트 시티 컨셉이었죠. 그럼 저기에 몰려 살면 너무 힘들지 않냐? 그렇지 않아. 일단 여기에는 자동차가 전혀 필요 없어. 자동차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 면적이 줄어들죠? 도로 면적이 줄어들고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죠? 그럼 그만큼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위한 면적으로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좁지가 않은 거야. 3분의 1만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면적들은 그대로라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보면 이게 뭐 막 이렇게 빗금 쳐놓은 것 같은 어떤 이런 선들 있죠, 이거. 이게 버스가 다니는 길이야. 근데 버스가요, 루트도 따로 없어. 그냥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천천히. 얼마나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지 여러분 그 놀이동산에 있는 뭐 코끼리 열차 그런 정도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걸 사람들 그냥 올라타도 될 정도로 심지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컴팩트하다 보니까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10분, 20분밖에 안 걸리더라는 거야. 정거장도 따로 없어. 그냥 아무 데서나 손 들고 올라타면 되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굉장히 컴팩트하게 몰려있고 반경이 좁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런 사람들 너무 그 협소 한 데서 계속 살면 그래도 답답하지 않을까? 아니야. 우리가 뭐 주중에 일하다 갑자기 공원 가서 놀고 그러나요?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서 가고 그러지. 나가면은 보존된 자연들이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자연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어떤 질은 결코 낮지가 않아.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컴팩트 시티 컨셉을 내세웠죠. 자, 이런 형태의 도시 계획 설계가 가능하더라는 거야. 왜 안 되겠냐는 것이지. 자, 대중교통 위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때려잡아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자동차예요. 가스를 먹는 애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세계 1, 2차 대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게 이제 교통사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필요성을 줄여야 된다. 자동차를 억제한다기보다 자동차를 타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야,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동차 이용을 줄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일단 풀 코스트 프라이싱이라는 개념. 자동차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오염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오염 때문에 생기는 환경상의 문제 또는 건강상의 문제는 차를 타는 사람 안 타는 사람들이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는 거야, 세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조금 억제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자동차 기름값, 자동차를 사는 가격에 그걸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에 대한 비용도 부과를 한다라고 그러면 훨씬 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디스커리지 되겠죠? 아, 자동차는 너무 비싸지고 기름값도 비싼데 좀 덜 타고 대중교통을 해야 되겠는데 CS 대중교통을 많이 확보해주네? 그럼 대중교통 위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매스 트렌지,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 자전거 타고 걷고 이렇게 살아야죠. 자동차에 대한 그럼 대안은 뭐가 있을까? 대안, 여기에 대한 대안들. 자전거. 자전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라고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요. 자전거로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컴팩트 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뭐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으면 하루에 10km, 20km를 자전거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근데 5km 반경 내에 직장과 쇼핑과 일, 그리고 내 집이
근거리에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타고 출퇴근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버스 시스템. 자, 지하철은 메트로 또는 서브웨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보다는 또 이거야. 같은 대중교통이라도. 얘는 실제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볼까요?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로서 불리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안전상의 문제가 제일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땅이 너무 울룩불룩해. 사람으로서 자전거 땅이 경사가 있으면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다.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 요게 어느 도시의 지도일 것 같습니까? 파리예요, 파리. 파리는 그래도 자전거로 커버가 가능해. 왜냐? 중심에서 끄트머리까지 반경이 한 5km밖에 안 돼. 서울이 한 15km거든요. 그리고 가보면 알겠지만 이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있어요, 북쪽에. 여기가 경사지는 것 빼놓고는 대부분 평지야. 아, 좀 부럽네.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 도로가, 빨간 데가 다 자전거 도로야. 자전거 타고 못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자전거로 생활이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한번 탄력받아가지고 예전에 오모 시장이라고, 지금은 뭐 그 뒤에 시장 또 그만두고 뭐 국회의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모 시장이란 분이 있을 때 야심찬 계획을 세웠죠. 물론 지금도 한강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건 주말 가보면 사람 바글바글해. 뭐 자전거가 빽빽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랑천도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레크리에이션 용도 말고 진짜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강 따라오다가 도심부로 들어와서 종로 을지로 회사까지 갈 수 있게 하겠다 해가지고 자전거 순환 노선망을 설치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이러저런 일 때문에 시장을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그때 포항시장님도 탄력을 받아가지고 비슷한 계획을 역시 자기가 직접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이게 포항시 자전거 도로 계획인데, 근데 그때 내가 이게 그 토론에 나가가지고 이 계획이 참 이게 잘못됐다라고 좀 성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우리 학교 어디니? 여기 우리 학교 한동대 여기 있거든요. 사실 대학생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계층들 아니에요. 그럼 대학이나 이런 데랑 좀 원활하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전거 도로가 지금 가다가 어떻게 돼? 한동대만 싹 피해가네, 이렇게. 가지고 뭐냐, 지역에 있는 대학, 초등학교, 중학교 그 위치를 보고 그거랑 연결된 어떤 도로망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그냥 도로 생긴 형태만 보고 선 그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성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딱 시장님을 째려봤더니만 이미 자리를 떴더라고요. 뭐 나 혼자 떠든 거였어. 아무튼 그분도 그 뒤에 뭐 시장 그만두고 나서 역시 어떻습니까? 오다 가다 보면은 뭐 이 자전거 도로라고 돼 있는데 거기 그냥 차 세워놨죠. 그러니까 도로 계획에 진심을 담기고 있지 않고 그냥 유행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차가 그냥 슝슝 달리고 있고, 또 몇 명 또 자전거 타다가 돌아가셨다 소문나면 나머지 사람들도 움츠러들고, 그러다 보니까 5년 지나니까 또 없는 것만 못해.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좀 진심 어린 제대로 된 행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버스인데 버스가 지하철보다 유리한 것들, 뒤에 보면 이제 지하철 나오고 있죠. 지하철은 어떤 부분이 불리하냐? 딴 거 없어요. 비싸고 계속 손해가 나. 여러분 서울에 뭐 지하철 아침 보면 지옥철 되니까 이렇게 사람 많이 타면 돈 얼마나 벌까 생각 들죠. 아니야, 다 적자예요, 다 적자. 그렇게 사람 많이 타도 적자야. 얼마나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땅을 파서 땅에다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돈이 안 들겠어요?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 다녀보면요, 우리나라 지하철, 중국이 요새 새로 만들어서 더 뭐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지하철처럼 깔끔하고 현대적인 게 별로 없죠. 유럽 가보면 프랑스 같은 데는 진짜로 뭐 타이어로 굴러가는 지하철도 있어. 그거 보고 우리나라 거 되게 좋구나 할 텐데, 그만큼 우리나라 건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런던 같은 경우 지하철이 처음 다니기 시작한 게 1850년대야. 무슨 얘기야? 증기기관 때부터 지하철을 넣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는 오래돼가지고 이미 시스템이 너무 낡았어.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스템도 언젠가 낡겠지. 그럼 유럽처럼 엄청 꼬물꼬물하고 막 돈 많이 들어가는 골치 아픈 수단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놓을 때는 좋아. 그런데 놓으면 어떻게? 점점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 근데 그건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냐? 기성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또 부담이 되더라는 것이지. 지금 놓는 지하철, KTX,
놓을 때는 좋아. 그냥 공약하고 뭐 그냥 국회의원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막 깔어. 처음 건설하는 건 사실 돈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다음 건 어떻게 됩니까? 낡아가는 걸 유지하는 거는 그때는 어떻게 돼? 인구도 줄어들고 이용객도 줄어들고 손해는 더 커지는데 유지비는 더 많이 나타나. 후세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나가고 이 교통시설 같은 경우도 최소한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내가 볼 때는 90년대, 2000년대까지 너무 기반시설을 많이 깔았어. KTX도 원래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역마다 우리는 뭐냐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거기다 대통령 공약, 국회의원 공약 하다 보니까 동네마다 다 가네 이제는.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효용은 낮아지고 비용은 커지는 거예요. 철도 공사, 지하철 공사 다 적자야. 적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더 줄어들까요? 아니야, 더 많아져. 유지관리 비용은 더 많아지고요. 이용객은 더 줄어들어. 그 비용 고스란히 누구에게 간다? 다가오는 젊은 세대들의 주머니에서 뽑아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거기다 또 비행기 한두 대 뜨지도 않은 공항들이 전국적으로 진짜 많이 생겼어. 나 이거 다 반대했어, 나. 반대한다고 누가 알아주진 않겠지만. 너무 우리나라가 돈 좀 생겼다고 화끈하게 기반시설을 늘리는 바람에 미래 세대들에게 지금 미안할 일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서울도 한번 보세요. 서울 지하철. 서울이 반경 15km니까 아까 말한 파리에 9배나 되는 면적이야. 9배나 되는 면적. 근데 보세요. 1호선 지나가죠. 2호선 한 바퀴 돌죠. 3호선 요렇게 지나가죠. 4호선 내려가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보면은 자 사람이 이미 퍼져서 살고 난 다음에 사람이 사방에 이렇게 막 쫙 퍼진 다음에 그 뒤에 따라가면서 그걸 대중교통이 커버해 주려니까 그 거미줄 같은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문제는 이렇게 지하철이 과다 투자돼야 되고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 컴팩트하게 가는데 컴팩트한 기준이 뭐냐? 대중교통을 먼저 우리가 설치를 하더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접근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먼저 계획을 해. 그리고 이 정거장들이 있겠죠? 정거장 주변으로 사람들을 고밀로 몰려 살게 해, 이렇게. 그럼 도시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어떤 선 모양의 도시가 되겠지? 자, 이런 데는 사람들에게 차를 사라고 그러더라. 아, 차 필요 없어. 너무 불편해. 안 산다는 얘기야. 이런 도시랑, 이런 방만한 도시랑 이런 컴팩트한 도시 간의 에너지 효율 차이는 어떻겠습니까? 그렇던 것들이 그리고 1년, 2년이 아니라 30년, 100년이 됐을 때 차이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하철보다도 사실은 버스를 갖다가 지하철처럼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가는 지하철이죠. BRT라는 거예요. 어떨 때 가능해요? 버스만 다니는 전용 차선을 줘버리면 돼요. 그럼 버스가 다른 차에 걸리적거리지 않고 진짜 지하철처럼 시간, 분, 초를 맞춰서 딱딱 왔다 갔다 해. 그럼 지하철 안 뚫어도 돼요. 그럼 노선을 그때그때 변경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땅을 안 파도 되고.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좀 적어야 되고요. 버스에 전용 차선을 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미 자동차 위주로 도시가 재편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하이스피드 레일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KTX가 되겠죠. KTX. 이것도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돈이 슈퍼 울트라 더 많이 들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게 당초 구상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동네마다 다 서는 어떤 기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용객이 뭐 하루에 10명밖에 없는 역도 있다라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 비용은 누가? 국민들이 세금으로 때려넣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에 하면 안 돼. 포항에 지금 KTX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동대에서 한 2-30분 거리에 KTX 역사가 있어요. 자, 처음에 그게 생긴다라고 할 때 지역민들이 너무나 환영하고 빨리 건설해달라고 막 뭐 20만 명 서명운동 이런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 그때 서명 안 했어. 비록 내가 불편할지라도 KTX는 이거 정답이 아니다. KTX는 진짜 중요한 루트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외에는 다 새마을호로 커버하면 돼요. 근데 왜 거기다 굳이 KTX를 넣어? 근데 나중에 건설해 놓은 거 보니까요. 지금 대구랑 동대구랑 포항 KTX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얼마 걸립니까? 45분 정도 걸리죠? 근데 거리 얼마예요? 60km밖에 안 되죠? 60km를 한 40분에 가는 거면 시속 뭐 한
뭐야? 시속 100km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속 100km도 안 돼. KTX 원래 시속 한 300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잘못된 거지. KTX를 너무 많이 놓다 보니까 KTX가 새마을호 속도로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요금은 어떻게 돼? 새마을호 요금으로 내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철도공사 뒤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마을호가 아닌 KTX를 새마을호 속도로 타면서 요금을 KTX로 내고 있다는 거, 그걸 잘 모르더라고. 자, 그래서 결국 어떤 도시로 가야 되냐, 어떤 도시가 좀 더 서스테이너블하고 살만하냐, 리버블. 그래서 그 정답은 이제 이미 우리가 에코시티라는 말로 요약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정답은 간단한데, 그래서 에코시티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라고 물으면 이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정답이 없고 상황마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다 다른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은 뭐예요? 대중교통 위주로 가야 된다. 자동차 쫓아내야 된다. 이런 거지. 그리고 그 도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어떤 폐기물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돼. 조금 더러운 말이긴 하지만 내가 싼 은은 내가 처리, 뭐 이런 어떤 그런 시쳇말도 있죠. 그렇게 하는 도시가 생태도시야. 그러니까 다른 데다 쓰레기나 폐기물들을 갖다 앵겨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컴팩트하게 가서 주변 지역의 생태 다양성을 보존해줘야 된다. 머시루밍 얼번 스프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식량도 공급하면 좋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도시에 어떻게 뭐 농촌 놓을 거야? 그 안에 뭐 논 놓고 밭 놓을 수 없잖아라고 하겠지만, 그것도 아이디어를 동원하면 가능하다라는 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뒤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에코시티가 이런 특성을 가진 것들이 에코시티인데, 그 에코시티로 만들어가는 방향을 우리가 또 스마트 그로드라고 그래요. 스마트 그로드. 뭐 내용은 너무 많고 다양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은 어렵겠지만, 스마트 그로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태적인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개발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설명을 다 하기는 어렵지만 요거 하나만 볼까요?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 같아서. 세금제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tax land not buildings. 건물에다 세금을 매길 게 아니라 땅에다 세금을 매겨라. 여러분 뭐 세금 내본 적도 없고 세금 뭐 아직 관심 없는 세대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 읽어보면요, 뭐냐면 actual use에다가 세금을 매기지 highest value에다 세금을 매기지 말라. 여전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땅이 하나 있어. 땅이, 그런데 이게 뭐 어디 종로 막 그런데 상업지야, 상업지. 근데 상업지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뭐 또라이라고 그럴까, 뭐 하여튼 특별한 생각을 해가지고, 상업지긴 하지만 내가 여기다가 나무 심고 잔디 심고 해서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을 만들겠다 해서 공원을 딱 만들었어. 사람들은 고마워하겠죠, 여러분들에게. 근데 세무서에서 여러분들한테 내는 세금은 뭘까? 여러분은 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뭐 1년에 5,000원만 매기겠습니다. 저렴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지. 종로 지역에 있는 이 땅의 가치에 근거해서 매기겠지. 그 가치라는 건 뭐야? 거기다가 30층짜리 고층 건물을 세워서 층마다 다 임대를 다 줘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그거를 감안해서 세금을 매기겠지. 그 어떻게 돼? 그런 땅에다 여러분들이 공원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누구 손에다? 여러분의 세금이 계속 나가게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있는 세금의 제도는요, 그 땅이 개발됐을 경우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가정해서 거기다 세금을 매기더라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들로서는 무조건 개발하고 보겠지. 그러니까 자기 땅을 보존하고 자연적인 용도로 쓰고 이러려는 사람들이 당연히 없겠죠. 개발을 무조건 최대한으로 하겠죠. 세금 맞기 전에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 제도 자체가 땅을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개발해야 되고 도시가 팽창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도다. 세금 제도 자체를 또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스마트 그로스의 내용으로 있더라는 것이죠. 등등 그런 내용들이고, 이 부분만 살펴보고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좀 개념적으로 한번 그림을 들어봤어요. 멍청한 성장하고 스마트한 성장의 차이가 뭐냐? 인체를 보면 이게 도시야. 근데 인체를 보고 이제 비유를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체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요, 탄탄하게 개발돼야 될 때가 있어. 컴팩트하게 개발돼야 될 때가 있어. 그렇죠. 이른바 뭐 남자라고 치면 이제 갑바에 해당하는 막 이런 부분들, 탄탄해야 되겠지. 그런가 하면 이런 데는 개발이 안 돼야 될 때지. 그렇죠. 빡빡해야 되겠지. 근데
멍청한 개발은 반대로 가요. 탄탄하고 집중해야 될 때는 느슨하게 풀어놓고 엉뚱한데 막 산이나 아니면 들, 늪지 이런 데 가가지고 방만하게 개발을 해. 불필요한 확장이죠. 뭘 일으키겠어요? 비만, 고혈압, 당뇨병들을 발생시키겠죠. 도시에서는 그게 뭐예요? 폐기물, 오염, 에너지 효율 저하 등등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이나 도시나 똑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중심부 튼튼하게, 기관시설을 튼튼하게 고밀로 가져가면 보기에도 좋고 건강해. 도시도 그래요. 중심을 단단하게 튼튼하게 개발해서 컴팩트로 가면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해. 근데 그렇지 않고 방만하게 개발한다. 도시로서 성인병과 같은 에너지 저하, 에너지 효율 저하, 지속 가능성 저하 등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지. 자, 개념적이긴 하지만 이걸 보니까 훨씬 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쉽죠. 자, 그리고 도시에서 이제 농업을 하기 어렵다라고 그랬지만 그것도 최근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층 건물을 갖다가 일종의 농업 건물을 만든다. 버티컬 팜이라고 그래요. 수직 농장이라고 그러죠. 가능은 하겠죠. 왜냐? 태양광 잘 들어올 거 아니야. 그리고 태양광 이용해서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물 공급, 전기 공급 이런 거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고밀로 사람들이 막 몰려 사는 곳에 이런 것들 딱 들어서서 농작물이 바로 공급된다? 뭐가 줄어들어요? 푸드 마일리지가 혁신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지. 또 하나 전체 도시로 이제 생태 도시의 캐피탈이다. 수도라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브라질의 구리치바라는 데가 있어요. 구리치바. 굉장히 이제 많이 소개된 사례인데 현장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상도 보여드릴 텐데 지금 그럴 여유는 없고요. 그림만 한번 본다라고 그러면은 일단 아까 얘기한 대중교통이 굉장히 신기한 곳이에요.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기존 도심부고요. 도심부로부터 대중교통축을 쭉 이렇게 보내. 이 대중교통이 이런 어떤 지상으로 가는 BRT 노선이 아까 되겠지만 BRT라는 게 뭐다? 지상으로 가는 지하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하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거장도 있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제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굉장히 한 차선밖에 없는데 보니까 다른 차 없죠? 버스 전용 차선이야. 말하자면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 것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그 주변에만 빡빡하게 고밀 개발을 하도록 해.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가 이렇게 불가사리 모양, 별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별 모양 내에 사람들이 고밀하게 몰려 살기 때문에 차 안이 버스 안이 다른 걸 탈 필요가 없어. 제일 끄트머리에 사는 사람도 도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2, 30분밖에 안 걸리더라는 거야. 그리고 버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바로 와.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필요가 없고요. 전체적인 효율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땅은 버리냐? 버릴 필요 없죠. 이런데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은 자연환경을 놔둬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런 데다 농사를 지어 그래서 바로바로 옆에 있는 도시에다 보내 어떻게 됩니까? 푸드 마일리지가 짧아지겠죠. 자, 이런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컴팩트하게 간다는 거. 이게 아까 말한 서울과 같은 방만한 도시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들이 에코시티라는 것, 그리고 에코시티를 개발하는 어떤 여러 가지 원리를 갖다 집약한 것들이 스마트 그로스, 스마트 성장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들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고 또 거기에서 생기는 굉장히 많은 폐단들이 있는데 결국 생태도시라는 게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폐단들은 최소화하면서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도시라는 거야. 생태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나무 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려 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남는 공간들은 대량으로 좀 자연으로 이렇게 유지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런 접근을 우리가 에코시티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동향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소개된 것들은 그거의 어떤 일말에 불과하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많이 한번 공부를 시작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